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좀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뭐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음 쉬는 시간까지 작성해서 하시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프린트를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자, 9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얘들아, 오늘만 프린트라서 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나갈 거니까 얘들아, 오늘만 프린트 할게요. 서정갈래 만남 처음 시작할게요. 소단원 학습 목표를 보면 서정갈래의 형상화 방법을 이해해 작품 감상한다.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겁니다. 밑에 그림 나오죠. 그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니, 얘들아? 음악을 듣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도 하고 기쁨이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 동그라미 쳐볼게, 얘들아. 이게 서정갈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정갈래의 특징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서정갈래의 특징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는데 옆에다가 써볼게. 뭐라고 쓰냐면 서정갈래의 특징하고 리듬감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리듬감. 그 다음에 그 리듬감이라고 하는 건 뭘로 나타나는 걸까? 시에서는 운율로 나타나는 거겠죠. 운율이라고도 한번 써볼게요. 운율. 기쁨이나 슬픔이 느껴지기도 한다. 밑줄 쳐볼까? 기쁨이나 슬픔이 느껴진다. 밑줄 치고 이게 뭐냐면 시에서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자의 정서가 표현되는 거예요. 음악의 리듬과 가사가 어우러져서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기 때문일 거야. 서정갈래의 글을 읽을 때도 리듬이 느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운율로 느껴지는 거고요.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해. 그럼 지금부터 서정갈래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른쪽에 뭐 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우리 도움만 잠깐 볼까요? 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 시에 대해 평소 생각 등을 자유롭게 떠올려보는 활동이고요. 시와 노랫말의 관련성 중심으로 공통점 떠올린다. 힙합에서 라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서정갈래의 이해라고 해서 자, 왼쪽 날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얘들아. 날개 부분 보면 문학의 하위갈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왼쪽 볼게. 문학의 하위갈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며 작품의 개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요걸 하위 항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게 하위갈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하위갈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은 뭐 서사갈래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가사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 나오는 가사문학인데 이 가사문학은 서정갈래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교술갈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서정갈래인 것 같기도 하고 교술갈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왼쪽에 뭐라고 쓰냐면 세 번째 줄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다시 두 번째 줄 닫기에 두 번째 줄 보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난다. 작품의 개별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예요. 하위갈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른쪽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서정갈래의 개념과 하위갈래인데 개념은 인간의 생각과 정서, 밑줄 쳐볼게요, 얘들아. 생각과 정서 밑에다가 주제라고 써볼게요. 운율이 있는 언어 밑줄 쳐볼까, 얘들아? 운율이 있는 언어 밑줄 치고 음악성이라고 써볼게요, 얘들아. 음악성. 압축하여 밑줄 치고 이건 압축성이라는 말을 써요. 압축성. 시는 뭐 길게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죠. 압축성입니다.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이다. 하위갈래를 보면 요거는 얘들아 선택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선택지로 위와 같은 갈래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 하위갈래로는 뭐 고대가요, 향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걸 살짝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위갈래가 뭐냐면 고대가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들아. 고대가요.
이거는 뭐 고조선 삼국시대 전에 있었던 고대 가요야. 그럼 이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고대 가요라고 돼 있으니까 가요니까 시겠다. 서정갈래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향가 동그라미 중요 표시할게요. 향가라고 하는 것은 밑에다 써볼까? 신라시대의 시예요. 됐어요? 그 다음 고려가요는 뭐 가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정갈래라고 하는 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조도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여러분.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세 줄짜리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시조니까 요것도 역시 서정갈래일 것 같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요 당연하겠고요. 민요는 그 다음에 한시 현대시라고 했으니까 시입니다. 시. 이해되겠니 얘들아? 하나만 더 써볼까 얘들아? 밑에다가 옆에다가 써볼게. 서사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서사시. 자, 서사시라고 하면 우리가 그 뒤에가 서사갈래라고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건 서사갈래일까 서정갈래일까? 시니까 이거는 서정갈래에 해당하는 거야 얘들아. 서사시라고 하는 게 있어. 그냥 뭔가 이야기로 전개되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서사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보시면 서정갈래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밑줄 쳐볼게요. 자, 칠판 잠깐 볼게. 잠깐 볼게요.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칠판 잠깐 볼게요. 펜 잠깐만 놓으시고 얘 좀 하나 볼게. 겨울 동안 했던 건데 했던 친구들은 기억날 것 같은데 16 뭐 아리따운 아가씨 이윤과 이별하고 중문을 닫고 달을 보며 흘리네 라고 하는 이게 한시입니다. 한문시예요. 질문할까? 화자는 인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다시 하나 더. 다른 화자의 슬픈 심정을 암시한다. 자, 이런 선택지가 있어. 됐니? 자, 첫 번째 이거 O일까 X일까? 손 들어볼게. O일 것 같다. 손 들어볼게. O. X일 것 같다. 손 들어볼게. 무조건 손 드세요. 아시겠? 틀려도 얘들아 뭐 망신 한번 틀려도 선생님 망신 주지 않을 거니까 틀려도 돼. 2번 볼까? 다른 화자의 슬픈 심정을 암시한다. O 손 들어볼게. X 손 들어볼게요. 네, 손 내리고 질문해도 선생님 수업 시간 질문해도 돼 얘들아? 괜찮지 얘들아? 질문 할게. 왜 첫 번째 X지? 모르면 빨리 패스. 패스. 뒤에 친구. 네. 네. 화자는? 네네네. 보세요. 화자는 인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 X고요. 얘도 역시 X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16 아리따운 아가씨라고 하는 사람은 얘들아 뭐냐면 화자가 아니야. 얘는 주인공이야. 얘들아. 그럼 여기서 화자는 어떤 사람일까? 둘 다 여기서 지금 함정이 들어가 있는 게 여기서 뭐냐면 눈물 흘린다, 이별했다 그랬으니까 뭐 인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있다처럼 보이면 맞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야. 얘도 역시 달이라고 하는 건 달을 보면 눈물 흘린다고 그러니까 슬픈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화자는 둘 다 이 시에서는 화자는 관찰자거든.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 아가씨의 모습을 관찰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봐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야. 이해돼? 그리고 화자는 질문할까?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니? 드러나지 않았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화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선택지를 볼 때 잘 판단해야 돼. 여기서 화자가 누군지.
이해되시겠죠? 요거 하나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자, 다음 개념을 한번 볼까 얘들아? 봐봐요. 화자가 드러났다. 뭐 화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화자가 겉에 나타났다. 또는 화자가 표면에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선택지가 있으면 딱 뭐만 판단하는데 나라는 글자, 우리라는 글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 나라는 글자, 우리라는 글자가 존재해야 돼. 이해되시겠죠? 네, 요거 하나 필기할게요 얘들아. 이게 시의 개념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 나라는 글자, 우리라는 글자가 있으면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가볼까요?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자신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운율을 통해 음악성을 형성하며 함축적인 언어를 통해 압축된 형식미를 구현한다. 함축된 언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때 그거 함축적인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밑에 볼까? 비유와 상징 등의 다양한 표현 방식,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심상이라고 해서 얘들아 심상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 얘들아? 6가지가 있어요. 시각적 심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 마지막 공감각적 심상. 오케이? 요거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조금 더 심화되는 내용이니까. 자, 시의 이해를 보면 시어의 기능입니다. 음악적 효과를 준다. 운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따가 볼 시는 음악적 요소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설명할게요. 함축적 의미, 다의성 밑줄 쳐볼까요? 얘들아? 다의성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다의성이야. 그러니까 함축적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얘들아. 선생님 잠깐 볼게.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어오오 이렇게 하는 시가 있거든. 그럼 내 마음은 호수란 얘기는 뭘까? 호수처럼 맑다도 되겠고 호수처럼 넓다도 되겠고 호수처럼 깊은 마음이다, 잔잔하다, 고요하다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잖아. 이런 걸 다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 밑에 볼까? 그 다음에 시의 분위기와 이미지를 형성한다. 어조를 통해 정서를 나타낸다. 어조 밑줄 쳐볼게요. 어조는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투. 뭐 예를 들면 옆에다가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예시 뭐 예를 들어서 명령적 어조다. 이건 뭘 나타내 얘들아?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 예를 들어서 영탄적 어조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영탄, 감탄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뭘까 얘들아?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는 거야. 예찬이란 말이 뭔지 알까 얘들아? 예찬? 찬양하고 우러러보고 이런 걸 예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수업 시간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들아 우리 목표는 선생님 잠깐 볼게요. 우리 목표는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여기서 부끄럽지 않는 게 목표가 아니야. 여기서 쪽팔려도 돼.
우리 목표는 뭐야? 점수만 우리 잘 받는 게 목표야 얘들아. 솔직히 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건 그렇게 계약적으로 만난 거야 얘들아. 무슨 얘기냐? 모르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막 되게 어이없는 질문도 괜찮아 얘들아. 그리고 친구가 어이없는 질문해도 망신 주거나 뭐 저런 걸 질문해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번 시험에서 잘 보는 게 목표니까 우리 다음 주 선생님이 프린트 뭐 문제 나눠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질문할 때 내가 이 질문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얘들아. 그리고 저 친구가 왜 저런 질문을 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마. 저 친구가 어이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잘못된 개념을 또 다시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자유롭게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대답하는 걸로 할까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시적 화자를 보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요. 개념은 시에서 작가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로 시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며 서정적 자라고도 한다. 시상 밑줄 쳐볼게 얘들아. 시상 밑줄 치고. 시상은 시인의 생각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팁으로 하나 드리면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만 알려줄게 얘들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뭐냐면 선생님 왜 그러냐면 연계되는 것도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설명한다. 연계될 때 이런 게 나오거든. 선택지로. 시간적 전개예요. 얘는 뭐가 있을까? 잘 봐. 먼저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그 다음 반대로 역행적 구성이라고도 해. 또는 역순행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렇게 나온다거나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거겠죠. 역행적 구성이라고 하면 또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회상이 삽입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가 진행되다가 다시 과거가 나오거나 이러면 역행적 구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시상 전개 방식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연계 지문 많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 연계 지문에서도 시상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와 얘들아. 고3 때까지 기억해야 돼. 두 번째는 공간적 전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있어요? 화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 들렸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걸 공간적 전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간적 전개에 시선의 이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그냥 구분할게 얘들아. 시선의 이동은 뭐냐면 화자의 이동이 없어요. 화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 대신 뭘 하는 거니?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원경에서 근경 또는 근경에서 펜 잠깐만 놓으실까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하면 멀리 있는 걸 보다가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 보다가 멀리 보는 게 그 밑에 거고. 근데 이거는 실제 시에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게 원경인지 근경인지 헷갈리거든. 근데 되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경에서 근경은 카메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줌 원경에서 근경 그러니까 줌인 되는 거야. 근경에서 원경은 줌 아웃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겠죠? 이것도 하나 옆에 내려가야지. 됐니? 자, 네 번째는
선경후정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선경후정? 선경후정은 뭐야? 선경 먼저 경치 감상 또는 대상에 대한 감상을 하고 후에 정서를 표현하는 걸 선경후정이라고 합니다. 되었니? 여섯 가지 쓸 거야. 다섯 번째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기승전결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진 않을 거예요. 기승전결은 좀 고전 시가에서 한문 시가 있거든. 한시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데 딱 이렇게만 생각할게 얘들아. 그냥 사단 구성이라고만 생각할게 얘들아. 4개의 단계로 나눠주면 기승전결이라고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줄까? 간단하게. 기 한자 시상을 일으킨다. 기 승 올라타다 이런 뜻이거든. 승마할 때 승자야. 시상을 일으켜서 시상을 확장시키고 전환해요. 전환. 마지막에 결말 나오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마지막 하나만. 시상의 반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시상의 반전. 시상의 반전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절망하다가 예를 들어서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거든. 거기 보면 님은 갔습니다. 님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뭐 슬퍼하고만 많은 것은 뭐 사랑을 뭐 깨치는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뭐 희망의 정수박이에 뭐 들어부었습니다. 희망으로 다시 전환되는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상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고3 고3 때까지 기억해야 할 시상 전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준비 다 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시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다. 자, 2번 보면 시적 화자 역할은 소설의 서술자처럼. 자, 주의할게요, 여러분. 시에서는 화자고요. 소설은 서술자입니다. 이게 용어가 헷갈리게 선택지로 잠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얘들아. 소설은 서술자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알려주는 게 화자고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이나 느낌,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작가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등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에 반영되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낸다. 작가의 대리인입니다. 질문. 화자는 작가와 똑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똑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마다 좀 달라요. 이해되겠니? 시마다 좀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좀 이따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는 화자와 똑같을까 다를까 이것만, 작가가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 생각하면 되고, 그거보다 화자가 표면에 있냐 표면에 있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밑에 볼게요. 서정갈래에서의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음악적 특징을 가리키는데 내재율하고 외형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외형율 옆에다가 써볼게요. 시조라고 쓸게요. 시조. 얘들아 시조만 외형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조만 우리나라에 정형시라고 하는 게 있거든. 정형시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정해진 형식의 시. 반대말이 뭘까? 자유시. 딱 두 가지야. 시조하고 아까 얘기했던 향가라고 하는 게 있어. 향가. 신라시대 아까 노래라고 했잖아. 이 두 개만 정형시야. 근데 주로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외형률을 가지고 있는 건 시조만 외형률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거의 99%가 내재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90% 너무 심한가? 90% 이상은 내재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그 외형률 먼저 잠깐 설명할까 얘들아?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이라고 해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음보율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음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세 잠깐만 설명할게 얘들아. 음수율은 글자 수가 일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 4조, 4, 4조, 7, 5조. 글자가 3글자, 4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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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글자, 5글자. 이게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야.
음보율은 뭔지 알지 얘들아? 음보. 보폭 할 때 걸음보자야. 걸음보자.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 태산이 높다 돼 하늘 아래 외로다. 시조는 사음보거든요. 4번 이렇게 끈을 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삼음보 또는 삼음보 또는 사음보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잠깐 놓을까요? 위율은 잘 나타나진 않는데 그냥 개념만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두운, 요운, 가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두우는 뭐야? 제일 첫 부분, 가운데 부분, 요통, 허리 요자예요. 가군, 맨 마지막에 같은 소리가 나오면 가군이라고 합니다. 보고파요, 그리워요, 뭐 배고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가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군. 이해겠니? 각자가 무슨 각자야? 다리 각자야. 이렇게 잘해. 2인 삼각경이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둘이서 다리를 묶으면 다리가 3개가 되잖아요. 각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외형률의 전부입니다. 외형률의 전부예요. 이렇게 할게요. 물론 많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세세하게 다 설명해 볼게 얘들아. 알겠죠? 물론 아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됐어? 자, 내재율은 명시적이진 않지만 명시적이라고 하는 건 분명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하지 않지만 작품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2번 중요 표시하겠습니다. 2번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같거나 유사한 운이 반복되는 거야. 운. 뭔데? 자음과 모음이 반복되는 거야. 예시를 써볼래? 쓰지 말까? 아니, 뭐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선생님 그냥 이해만 할게요. 손 잠깐 볼게요. 고려가요 중에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가 알아요? 어떻게 공부했어 겨울에? 거기 보면 이제 살얼이에 살얼이었다, 청산에 살얼이었다, 멀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이었다. 이게 1년이야. 후렴구가 있어. 후렴구가 뭐냐면 얄리얄리 얄라 셩이 얄라리 얄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봤니 얘들아? 이음과 리을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운율감을 주는 거야 얘들아. 특히 얘들아 얄리얄리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운율감이 있는 건데 어떤 게 운율감이 있는 거냐면 이음과 리을이 사실은 울림소리라고 해서 운율감을 주기도 해요. 선생님 이름이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김태동이라고 얘기했지 얘들아. 선생님이 나는 친한 선배가 EBS 강사인데 전화할 때마다 선생님이 되게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 뭐라고 하냐면 형님 형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태동아 이러면 되잖아. 되게 기분 나빠 그 형이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형이 뭐라고 하냐면 태동 이런다? 너무 기분이 나빠. 되게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니 얘들아? 그 이유가 뭐야? 받침 이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없어요. 선생님 이름이 김태도야. 좀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얼굴이랑은 좀 안 어울리지 얘들아. 김태도 하면 되게 샤프하고 되게 금태 안경도 써야 되고 양복도 입고 이럴 것 같잖아 그치? 안녕하십니까 김태도입니다 이러면 좀 차분하고 이런데 김태동인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형 항상 전화하면 태동 이래가지고 정말 기분이 안 좋죠. 다행인 건 선생님 이름에 이응이 있어서 하나만 있어도 다행이지 김탱동이었으면 진짜 아마 여기 뭐 탱탱볼처럼 뛰어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음운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얘들아? 음운을 통해서 운율감 형성하는 거야. 이런 거 있어요. 김소월의 시 중에
마지막에 갈래 갈래 갈린 길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반복됐을까? 기역과 리을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주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렇게 반복되면 운율감이야. 음절의 반복은 음절은 뭐야? 한 글자 반복되는 거야.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예를 들어서 갈래 갈래 갈린 갈갈갈 이것도 역시 음절의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음운의 반복도 될 수 있고 음절의 반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어 시구 시구 중요 표시 한번 할게 얘들아.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 요런 시를 하나 썼어 얘들아. 자 볼게요. 자 요걸 통해서 선택지가 이런 게 나왔다 얘들아. 봐봐. 글씨가 보이나? 동일한 시어 반복 되니 안 되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보셔야 돼 얘들아. 이게 뭐야? 이거 그리운이라고 하는 게 시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 동일한 시구 반복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구가 뭔지 알겠지 얘들아? 시구는 이어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어절. 봐봐. 요게 시구야 얘들아. 요게 시구야. 그럼 여기 잠깐 볼게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하나 더 있다. 정말 그럼 이게 시구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어절 이상씩 묶여 있는 거였지.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였지. 이걸 시구라고 얘기해.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 정말 그리운 바라 시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동일한 시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3번 선택지에 유사한 시구 반복 될까 안 될까? 이거는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유사한 시구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정말 짜증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떨 때 짜증나냐면 토시 하나로 답이 달라져요. 토시 하나로 답이 달라져. 그럴 때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요. 그 단어 하나 살짝 바꿔가지고 막 유사한이 아니고 동일한이고 이런 거 했지 이걸로 문제를 내. 학교 선생님이 그런 것도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내신에 그런 문제가 많아요. 왜? 등급을 나눠야 되잖아. 이번에 또 5등급제니까 등급을 나눠야 되니까 이런 좀 이렇게 까탈스러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내신형으로 나오는 거라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 항상 여기까지 옆에 필기할게 얘들아.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겨울방학 때 했던 거지, 그치? 안 했었어요? 겨울방학 때 많이 했을 거야, 아마 겨울방학 때. 오늘 잘 안 못할 수도 있겠네. 괜찮니? 얘들아, 선생님 뭐 수업을 뭐 1시간 10분, 1시간 20분 이렇게 안 할게 얘들아. 우리 또 학교 가지고 50분 하고 쉬고 50분 하고 그래야지 우리 또 컨텐츠 좋아지니까 쉬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핸드폰 하세요. 하시면 되는데 좀 피곤하면 아예 좀 엎드려 좀 자거나 뭐 나가서 이렇게 좀 바람 쐬고 오거나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교실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창문 열어줄까? 창문 좀 열어볼까요 한번? 창문 열면 나만 추운 거 알아? 여기 바람이 들어와서 나만 추운데 너희들은 괜찮고 너희들은 괜찮은데 나만 추워. 가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음절, 시어, 시구 됐죠? 문장과 그 다음 문장 구조의 반복 중요 표시 100만 개. 100만 개 어떻게 하나 보자 얘들아. 문장 구조의 반복, 구조의 반복 복기. 뭐 말도 안 되는 시지만 네,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게 뭐냐면 나하고 너가 대조가 되잖아요. 반복이 대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얘기해요. 구조가 반복되는 거야. 근데 시에서는 보통 문장 구조 반복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하는지 혹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문장 구조 반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네? 대구법. 아, 예. 대구법. 아, 좋아요. 대구법도 유사합니다. 대구법도 유사한데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뭘까요? 보세요. 통사구조 반복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통사가 문장이거든. 잠깐만. 통사구조 반복이란 말이 더 많이 나와요. 통사구조 반복. 자, 그런데 아까 방금 대구법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볼까요, 얘들아? 자, 볼게요.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A 다시가 있어요. 그럼 요 두 개는 뭐야? 대구법도 되고, 오케이? 통사구조 반복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A가 여기 있고 A 다시가 여기 있다? 이렇게 멀리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대구법이 안 되는 거예요. 대구법은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접힌다고 생각하면 돼. 위아래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바로 뒤에 있거나 그럼 이렇게 접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통사구조 반복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사구조 반복은 된다 이렇게 봐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재수생이야. 선생님 여기 A하고 여기 A 다시도 이렇게 접으면 겹치잖아요. 뭔지 알겠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접으면 겹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멀리 있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바로 옆에 있거나 이럴 때는 대구법이고 그렇게 할게요. 얘들아, 좀 이따가 우리 단톡방을 하나 만들 건데요. 우리 있는 여러분 단톡방 하나 만들 건데, 내일 모레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 진도 어떻게 나가는지 선생님한테 카톡이나 이런 걸 올려줄 수 있을까? 네. 응? 단체 톡으로 하셔도 되고 개인 톡으로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이 개인 톡,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까요?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꺼내볼까요? 동아야,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 몰라? 조교 선생님만 전화번호 알고 있네? 010 선생님 전화번호입니다. 선생님 이름 아시죠? 김태동 국어입니다. 김탱동이라고 쓰면 안 돼요. 가장 많은 별명은 동태였습니다. 이름 거꾸로 한 동태가 돼가지고 동태. 그 다음에 생긴 걸로 별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던데. 내가 잠깐 어떤 재수생 수업을 갔어. 첫 만남이야. 첫 만남은 서로 되게 긴장하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어떤 학생들일까 긴장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생일까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조용하단 말이야. 수업 시간 될 때 들어가서 선생님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갔다? 애들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내가 원래 컨셉은 조용하고 이런 컨셉이어야 되는데 맨 앞에 있던 어떤 놈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푸아 웃어요. 첫날인데 재수생인데 첫날에 푸아 웃어. 그래서 애들도 갑자기 너무 봉쪄가지고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데 얘가 왜 웃냐 그러니까 푸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코코봉 이러는 거야. 내가 코코몽이 뭔지 몰랐어 그때. 난 얘가 뭐라고 하자 왜 내가 코코몽에 뭐 묻었니? 내가 그랬다니까. 왜 코코몽 왜 코코몽? 아니 그 뭐야 그래. 소세지 이러더라고. 그씨 뭐야?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 1시간 내내.
내려와서 노트북에다가 이 코코몽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딱 뜨는데 내 얼굴이 뜨더라고요. 아, 이거 닮았구나 생각했었죠. 이게 뭐냐면 선생님 이게 뭐냐면 이게 사모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영이라고 해서 선생님 와이프 이름이에요. 네, 선생님 와이프 이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선생님 대학생 때 삐삐 번호예요. 대학생 때 삐삐 번호. 우리 집 비밀번호는 다 350이야. 아,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선생님 핸드폰 비밀번호 이런 거 다 350이에요.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도 있거든. 전부 다 350이야 번호가. 제 와이프도. 네, 선생님 와이프랑 선생님이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연애해서 10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갈게요. 일정한 글자 수나 음보수의 반복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글자 수는 음위율, 음보는 음보율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의성어나 의태어 생각 밑줄 쳐볼까 얘들아? 알 것 같은데 그지? 의성어 의태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네, 의성어 의태어 뭐라고 하죠? 네, 음성 상징어라는 말이 있어요. 꼭 외우세요. 음성 상징어라는 말을 써요.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이잖아요. 의태어는 모습을 흉내낸 말이거든. 상관없이 두 개 합쳐서 그냥 음성 상징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상징이란 말을 쓰냐?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요. 그냥 외우세요. 미안하지만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왼쪽에 날개 부분에 공부할 거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산수에 나오는 농사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 요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학교 시예요. 그 전에 왼쪽 보겠습니다. 여기 써있네. 미안하다. 대표적인 운율은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미안합니다. 이 뒷장에 써는 거 못 봤네요. 그 다음에 발상과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발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발상 왼쪽에다 써볼게. 발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디어라고 쓰면 돼.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썼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이걸 썼냐 이런 뜻이야. 어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 이런 뜻인데 그냥 뭐 표현 방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발상? 어떤 아이디어로 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어떤 표현법 썼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볼게요. 발상은 시상이나 어떤 생각을 떠올린다는 말로 창작 과정에서 특정한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작가의 사상, 정서, 태도 등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현은 작가의 발상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법입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비유하기, 그 다음에 변화주기, 강조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서리법, 영탄법, 역설법, 뭐 대유법, 대구법 이런 것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표현법들이에요. 발상과 표현의 중요성은 시는 산문보다 길이가 짧으면서도 함축적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발상과 표현의 참신성은 시의 분위기를 드러내는 형성하고 주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3번 볼게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비유하고 상징이 있는데 얘들아 비유 상징은 묶어보세요. 여러분. 비유 상징을 묶어보시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수능 때까지.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을 왼쪽에다 써볼게. 함축적 의미라고 써볼게. 어떤 시어가 함축적 의미가 있으면요. 함축적 의미가 있으면 이게 비유나 상징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죠? 근데 사실은 이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 봐봐. 은유법, 직유법, 또 대유법.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대표 비유법, 대유법. 또 뭐 있지? 화류법, 의인법. 선생님보다 낫네요. 화류법, 의인법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어려운 걸로 풍유법이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유법, 직유법, 의인법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대유법까지 이거 지금 설명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여기 나오는 시에 나오는 표현법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반어는 뭔지 알죠 여러분? 반어와 역설. 반어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설은 밑줄 쳐봐.
겉으로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진리를 담아낸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뭐 잘 알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그냥 실전으로 설명해 줄게. 얘들아, 실전으로. 제가 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쉬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써놓고 밖에 나갔어. 그럼 이제 너희들 딱 들어와서 뭐라고 생각할까? 와, 혹시 이거 칭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만만한가 봐요. 이거 혹시 비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설마 처음 만났는데 비꼬겠어요? 네, 칭찬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잘 모르는 거잖아요, 얘들아. 문장으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법은 그냥 시에서 문장으로만 써 있으니까 사실은 반어법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잘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만 판단하기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시를 읽을 때 반어법을 파악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보기에 작가의 의도를 써놔요. 보기에. 그래야지만 이 시가 반어법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만약에 없잖아, 어떤 의도나 이런 거를 보기로 설명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인지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반어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반어법이 나오는 몇 개 작품들 나올 때마다 이게 반어네 이렇게만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학생들은 선택지에 뭐 반어적 표현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면 와, 이거 색다른데? 답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아닌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이거는 고3용으로 선생님 실전 수능 대비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갈 때 반어법 많이 만날 겁니다. 그런데 반어가 뭔지만 우리 알고 있자고요. 역설은 알시죠, 여러분? 역설은 모순된 국의 내용을, 소리 없는 아우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감정이입은 뭔지 아실까요? 질문할게요. 혹시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을 아는 사람 좀 들어볼게요. 객관적 상관물. 예. 이것만 설명할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 객관적 상관물이란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말이야. 너무 어려운 말이야. 이게 다른 문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정서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훨씬 더 저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 더 이해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서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와 상관 있는 모든 사물, 모든 거야. 모든 거. 감정이입은 화자의 정서와 화자와 얘는 유사한 것만 해당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 얘들아.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았어. 선생님이 이제 뭐 이런 예문을, 와이프랑 이별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왔다고 상상해볼게. 미안하다니 뭐 이런 예문을 드니. 아무튼 이별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왔어.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어때? 남자 여자 전부 다 따로 앉아있잖아요. 지금처럼 따로 앉아있으면 내가 무슨 생각 들까? 그래, 니들도 나랑 같은 처지겠구나, 외로운 애들이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나랑 감정이 똑같겠지. 외롭다, 감정이입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내 정서와 상관이 있어 없어? 너희들이 상관 있죠. 너희들의 외로운 마음하고 내 마음이 내가 너희들 보니까 더 외로워지잖아. 니들도 나랑 똑같구나, 내 외로움이 뭐 심화되거나 관련이 있으니까 봐봐, 감정이입도 되고 정서적 상관물도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다음 주에 이별하고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왔는데 너희들끼리 일주일 만에 친해져가지고 막 강원고 가니까 막 애들 막 연애 난리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내일 다음 주니까 남자 여자 막 이렇게 짝지가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럼 내가 무슨 생각이 들까? 죽여버려? 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나와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감정이입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질문, 객관적 상관물은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야. 왜? 니들 때문에 난 더 외로울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다 해당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은. 지금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필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떠올려.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던지셨지. 눈에 맞았어. 눈을 실명할 뻔했지. 참 그립네. 객관적 상관물 될까 안 될까? 이것도 되는 거예요. 왜?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이것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객관적 상관물은
넓은 개념이야. 아시겠죠? 감정이입이 좁은 개념이야. 줄기하기. 눈에 맞진 않았지만 진짜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좀 인권의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애들 많이 때렸거든. 저기 의문의 변동이 3단원이니까 오늘은 요것만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잠깐 딴 얘기 해도 될까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딴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졸릴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실에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교탁이고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 중에 별명이 뭐냐면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 선생이 있었어요. 이 선생이 어떻게 때리냐? 좀 무식했어요 옛날에 진짜. 어떻게 때리냐? 내가 뭐가 야자 띵까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나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뺨을 때려요. 뺨을 빡 때려.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뺨 맞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 뒤로 움찔하고 밀려날 거 아니야. 뺨 때리는데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와, 뺨을 때리는데 얘가 이게 밀려나서 요렇게 한 바퀴 돌아야지만 이 채널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별명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한 바퀴 돌면 한 60대 맞아요. 5, 60대. 얼굴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선생님 그때 부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어떤 애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얘가 지금 혼났어. 전날 뭐 야자를 땡갔어. 이 선생님 오래 앞으로 나오래. 얘가 고민한 거지. 야, 그 60대 이상 어떻게 받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깜짝 놀랐어. 얘를 빡 때렸는데 여기서 딱 때렸는데 얘가 여기서 쓰러져 있어. 빡 때리니까 그래서 저기 쓰러져. 그 선생님이 그냥 와가지고 또 빡 때려. 여기서 쓰러져 있어. 한 바퀴 도는데 5대로 끝났어요. 그 친구가 역대 기록이야. 그런 애도 있었어. 가볼게요. 왼쪽 봅니다. 문학 소통의 특성이라고 해서 문학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 다층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것 같은데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걸 뭐라고 하죠? 표현론적 관점 들어본 적 있니? 보셔? 네. 애들 오늘 이거 수업 못할 수도 있어. 네. 괜찮은데 그거죠. 그 서정갈래 문제 자료. 지금 뽑고 있어요. 뽑고 있어.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겁니다, 아마. 독자 중심으로 감상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지?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 쓰임새란 뜻이거든. 독자에게 어떤 쓰임새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으로 바라보는 건 반영론적 관점. 이게 끝이에요. 작품만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절대론적 관점. 오케이? 작품만 보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작품 외부적으로 보는 걸 외재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선생님 지금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친구 손 들어. 괜찮아? 괜찮아? 그럼 화자를 중심으로 감상했어. 이거는 내재적 관점일까? 외재적 관점일까? 무조건 내재적 관점입니다. 무조건 내재적이야. 화자는 작가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재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배울 산수유 나무의 농사라고 해서 오른쪽 요거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작품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